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 뒤부터 유럽산 제품의 5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대응 자제를 택한 채 해법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독일 재무장관은 도발이 아닌 진지한 협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무역 압박이 미국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 아이폰뿐 아니라 삼성 등 해외 생산 스마트폰 전반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한 기업만 겨냥할 수 없다며 삼성 등 다른 제조사들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를 내달 말부터 부과할 것임을 내비치면서 그들이 이곳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 르네상스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원자로 10기 착공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미국을 다시 원자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자력 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로 다시 만들 것이라며 원전 확대와 관련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미국에서는 관세에 이어서 감세, 다시금 관세 리스크가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50%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요. 애플에게도 관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네, 트럼프발 무역 불확실성에 이어서 그리고 이 스마트폰 제조사를 향한 관세 압박이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또다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 밀리는 모습 보였고요. S&P 500 지수 0.67%, 다우존스 지수도 0.6%가량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비 국채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전해지자 시장에는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퍼졌고요.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국채금리 하락세 보였습니다. 1% 가까이 밀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5% 넘게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 보여줬고요. WTI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부각됐고요. 이로 인해 원유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0.5%가량 상승해주면서 배럴당 6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했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세일즈포스가 3.6%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포메티카 인수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진 상황이고요. 서비스나우도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인튜이트는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연간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주가가 8%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역시 2.5%가량 상승해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기술주 흐름입니다.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기술주들이 이날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브로드컴과 AMD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RTX와 퀄컴도 나란히 1% 넘게 함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2%가 넘게 밀리면서 오늘장에서 좀 조정받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섹터도 살펴보시죠. 금융주는 대부분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던 가운데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경우에는 1%가 넘게 밀리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의료기술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라이릴리와 존슨앤존슨은 0.2%가량 하락 그리고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쳤고요. 하지만 중하권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백신 관련주인 화이자의 경우 1.22% 그리고 길리언
샐러드의 경우에도 0.59%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다른 업종과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면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의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유틸리티 섹터가 전체적으로 1%가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원전 관련주인 라이트브리지가 42%, 센트러스 에너지는 21%, 오클로는 23%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US 스틸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제철과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기대감에 21% 급등했습니다. 한편 미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말쯤 예상했던 인하 시점이 10개월 이상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고, 세인트루이스 총재도 기업들이 물가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참 강했습니다. 이날 M7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는데요.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시면 3% 넘게 밀리는 모습으로 195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애플 주가는 이렇게 다시 200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 선도 다시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이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최소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을 했는데요. 여기에 삼성까지 직접 언급을 하면서 해외에서 제조되는 스마트폰 전반에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애플은 생산 거점을 인도로 넓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이폰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조립되고 있어서 관세 부담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은 내년 말 스마트 안경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메타나 구글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걸로 보이지만 AI 성능이 아직은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도 있어서 과연 승부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16% 하락한 모습입니다. 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오라클은 텍사스에 들어설 오픈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400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칩을 구매할 계획이고요. 네이버도 엔비디아와 함께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소버린 AI 전략을 논의 중입니다. AI 패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칩부터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핵심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에서 1% 넘게 밀렸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소송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FTC는 이미 거래가 끝난 상황에서 소송을 계속하는 건 더 이상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로써 69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막기 위해 벌였던 2년간의 법적 공방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결정을 미국 게이머들의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마존 1% 밀렸습니다. 20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아마존이 다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빌 에크먼이 이끄는 퍼싱 스퀘어 캐피털이 최근 아마존 주식을 새로 담았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던 캐나디안 퍼시픽 지분까지 모두 정리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했습니다. 에크먼 측은 관세 이슈가 우려보다 완화되면서 아마존의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클라우드 사업인 AWS의 성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나이키가 아마존에서 제품 판매를 다시 시작하면서 두 기업 모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1.4%가량 밀렸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나란히 1.5% 떨어지는 흐름 보였습니다. 또 다음으로 테슬라 살펴보시면 0.5% 하락하면서 역시나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테슬라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비아디에게 처음으로 추월당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은 7,165대로 전년 대비 49% 급감한 반면 비아디는 7,231대를 기록하며 앞섰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행보를 보인 뒤 유럽 내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1분기 테슬라 순이익이 70% 넘게 줄어든 가운데 유럽 시장 부진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부터 유럽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협상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강경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EU는 공식적인 추가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협상 재개를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도발이 아닌 진지한 협상이라며 미국과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관세 위협 대신 상호 존중에 기반한 통상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EU는 미국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7월 중순까지 유예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협상 방식과 양측의 뚜렷한 입장 차이로 인해 당장 중대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4월 신규 주택 판매가 연율 기준 74만 3천 채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72만 4천 채를 웃도는 수치인데요. 전달인 3월보다 10.9%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3.3% 증가했습니다. 4월에 팔린 신규 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40만 7,200달러, 평균 가격은 51만 8,4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4월 말 기준으로 시장에 남아있는 새 주택 재고는 약 50만 4천 채, 현재 판매 속도를 기준으로 8.1개월치 불량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는 전체 미국 주택 거래의 15%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지표는 주택시장 회복세의 중요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다시 재부상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다시금 긴장감이 웃돌고 있는데요. 이 관세 주의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흔들리고 있고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 역시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가 또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PC 그렇죠. 물가 지표 좀 예, 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자태가 될 수 있는데 우선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랬죠. 미중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니까 한 2분기 만에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3분기까지도 계속될 것이다. 3분기니까 우리가 7월, 8월, 9월 그러니까 이제 4분기 가서야 조금 이제 안정세를 찾을 거다. 왜냐하면은 연말이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뭐 땡스기빙 데이도 있고 할로윈도 있고 헬로윈도 있고 또 이제 산타랠리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까지 이제 무너져 버리면 또 대선 1년 지표가 상당히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본다면은 아직까지 계속해서는 좌충우돌 우충좌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새 정부와의 이 패키지들도 7월 이야기가 나오는데 7월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8월, 9월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투자자 관점에서는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아, 이거 왜 안 끝나? 막 짜증내고 이러면 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십시오. 중국하고는 협의가 돼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일단 물리는 관세는 30%로 조정됐잖아요. 근데 EU에 대해서는 50%툭 하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50%의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돼야 되잖아. 그럼 중국 때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EU 때리기를 하는 건 뭐냐? 이것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럽연합에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 말 들어라. 패권은 여전히 미국이다. 나토도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말 들어라. 그리고 러시아에 대응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또 중동 이슈까지 들어갑니다. 상당히 또 유럽은 뭐냐면 좀 반이스라엘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압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무역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트럼프의 분석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번 주에 30일 날 발표가 되죠. 바로 네. PCE 4월 PCE인데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프라이빗 이제 개인 지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 3월 개인 소비 지출 PC를 보면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됩니다. PC 개인 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난 건 좋은 거예요. 조금씩 늘어나는 거는. 근데 너무 많이 늘었다. 이거 인플레 아니야? 그렇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이 갑자기 확 늘어났으니까. 또 이게 마이너스가 됐다. 좀 약간 마이너스는 좀 회복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또 경기도나 리세션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면서 과연 지금 또 여전히 우려가 되는 것이 유럽 관세 이야기하니까 인플레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굵직굵직한 또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많이 주목하는 건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역시 네. 우리는 앞으로도 엔비디아, 뒤로도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인데 1분기 실적 발표도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거듭 정리를 해드리면 자 계속 이 트럼프발 관세 자충 우도 여러분들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는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그러니까 대체로 9월까지는 간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저희가 한번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뭐 들쭉날쭉하는 게 뉴욕 증시마저도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한번 표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보면은 어떤 지표상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내려가는 이유라든지 이거 보시면은 그냥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뭔가 올라왔다가 같은 날 이제 발생한 것인데 똑같은 패턴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뭔가 다른 기준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인 것 같습니다. 미중 협상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관세 리스크가 없으려나 싶었는데 다시금 유럽에서 50%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 다시금 왔습니다. 9월까지도 될 수도 있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30일에는 이 소비자 지출, PC의 물가 지표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또 엔비디아, 앞으로도 엔비디아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언급해 주신 만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셔서 또 이런 뉴스 팔로업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사실은 좀 올해 초에 엔비디아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AI 칩 규제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많이 흔들렸었는데 중동에 대한 순방에서도 또 칩 이슈가 또 잘 나왔고 또 지난주에는 오라클이 엔비디아 칩을 40만 개 구매하겠다라는 호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그래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이제 투자자들은 그게 궁금할 거예요. 저도 뭐 30년 이상을 뭐 뉴욕 시장 또 국내 시장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왔습니다만 네. 이럴 때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그래도 상당히 어느 수준의 레벨까지는 올라간 거예요. 지난 5년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뭐 $20, $30 했던 거 지금은 이제 $130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엔비디아의 종목 가치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를 바로 좀 볼까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제 1년 정도를 보는데 쭉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실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당선 이후에 올라갔다가 엔비디아가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 추세예요. 네. 저 지점을 잘 보십시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국면. 자, 이럴 때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럴 때는 푹푹 투자를 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투자하는 건 괜찮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본인의 기대치 목표까지 올라와 있으면 차익 실현하는 것도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몽땅 이렇게 자기의 자산을 다 투자한다 이러기엔 좀 위험스럽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전히 한 30% 미국의 투자 전문기관의 이 분석도 여력이 있어요. 한 25에서 30% 여력이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에 대한 것은 가치 있게 우상향 쪽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미중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 H20 제일 사양이 좋은 겁니다. 이거는 판매를 금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손실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에서 보면은 뭐 심지어는 상당히 좀 이 BOA 보고서는 비관적이에요. 엉망진창에서 했다. 2분기 실적이. 그런데 자, 다른 시각이 뭐가 나오냐면 앞서 이제 우리 앵커께서도 소연 앵커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웨더부시와 오펜하이머의 이 엔비디아 주가로 보면은 175달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국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데 엔비디아 관련해서 정작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이 얼마일까요? 5%예요. 5%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우리가 중국 변수를 크게 잡을 이유가 없다. 또 하나가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우죽순 생깁니다. 중동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엔비디아 대안이 있어요? 브로드컴? 아니에요. 엔비디아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GPU 성능에 있어서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당분간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대규모 계약 체결도 있죠. 자, 휴메인의 최신 AI 칩 하나인 GB300 블랙웰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이 블랙웰을 18,000개 이상 판매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GB 블랙웰이 지금 이 주력 상품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중동으로 간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호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오라클 이야기도 해주셨고 이런 걸 본다면 저는 엔비디아가 이제 이 트럼프발 관세나 이런 거에 영향을 또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견조하게 올라갈 텐데 다만 이전에는 엔비디아에 대규모 투자 가능했다면 이제는 조금 소규모로 투자하고 일정한 기대치가 오면 차익 실현하는 것도 전략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발 H20에 대한 판매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에 있어서는 이런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우상향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점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수출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EU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원전 쪽으로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으로 인해서 사실 이 국내 원전 쪽으로는 좀 불확실성, 이런 우려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원전 건설 확대 발언으로 인해서 희소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원전 쪽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원전은 이제 앞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전 방산 이야기를 할 때 이게 확 늘어나느냐 그렇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둘 다 중우장대한 사업입니다. 원전도 그렇고 또 조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은 조금씩 계속 우상향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연금 들듯이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이 부분에 이제는 푹 꺼지기 어렵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원전과 조선 쪽에 상당히 무게를 싣고 있고 그 수혜 국가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에너지 정책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점은 변하기가 어려워요. 왜?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견인하고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방금 전에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원전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자력과 또 우라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냐 원자력의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AI의 시대, 원자력의 시대. 그러니까 이건 크게 변함이 없는데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보고서 내면서 안정적이고 가능성이 있는 탈탄소 전력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RE100 왜 모르겠어요? 탄소 중립 다 알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긴 하지만 다른 지도자들도 사실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미국이 그렇게 뭐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에 집착하는 원전 이야기 우리도 그쪽으로 갈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면 되는데 태양광 에너지가 왜 좋은 줄 모릅니까? 좋은 줄 알죠. 그리고 풍력이 좋은 줄 왜 모릅니까? 알죠. 근데 이런 전력들이 충분하게 원하는 만큼 생산이 되느냐? 날씨가 흐리면 어떡할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떡할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페인 같은 데서도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를 했다가 정전 사태가 벌어지죠. 포르투갈까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통제 불가능한, 제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원전은 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새롭게 계속해서 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정도로 안전한 정도 수준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이제 원전 설계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가 계속해서 이제 전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면 그 전기 어디서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또 에너지 이 저장 장치 이른바 데이터 센터 생기면 그 엄청난 전기 AI 반도체라는 것이 일반적인 반도체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의 전력 소모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원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14개 종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실제로 일본 기업 중에도 미국의 정시에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가령 지금 캐나다 회사가 카메코가 있죠. 그 다음에 이 GE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의 버너바가 있죠. 또 히타치, 미쓰비시 중공업 이건 다 일본 기업입니다. 그 외에 뉴코 에너지, 도미니언 에너지, 비스타 여러분들 서울경제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이 기업들에는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AI 시대가 온 만큼 원전 쪽으로 중요성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섹터들, 종목들 알려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 아이온-Q CEO가 양자 컴퓨팅계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양자 컴퓨팅 이 섹터들, 종목들이 굉장히 또 폭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기둥을 뽐기도 했었는데 지금 양자 컴퓨팅 쪽으로도 이런 수혜가 있다. 앞으로의 상승 랠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불기둥이에요. 지금 굉장히 우리 앵커께서 정확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지금 양자 컴퓨터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죠. 자,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는 기술 발전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앞으로 지금 자산의 여력이 있어서 3년 뒤에 5년 후에까지도 바라본다.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예요. 뭐 심지어는 10년까지 내다본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죠. 근데 1년 뒤에 나는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뭐 단기 투자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멀리 좀 내다봐야 되는 것이 바로 봉정만리 종목, 바로 양자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의 불신이 이거 뭐 실제 실현 가능한 거야 이런 부분들이 좀 거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도 이 기술을 활용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령 이제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주가가 150%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퀀텀 컴퓨팅 아이온-Q는 뭐냐? 우리 사학개미들이 노래를 불렀던 종목이죠. 리게티 컴퓨팅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D-Wave 퀀텀이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 양자 컴퓨터 시스템인 어드밴티지 2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양자 비트를 이렇게 탑재하면서 이게 그냥 무슨 신기루 같은 기술이 아니라 점점
이 기술이 현실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상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출시 당일에도 주가가 26%가 올라갔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기업들의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냐. 이른바 허공에 붕 떠는 그냥 단순히 불기둥이 아닌 생겼는데 지금 디웨이브 퀀텀의 매출액 보면은 전년 동기 509%가 올라갔어요. 실적이요. 주가가 아니라 1,500만 달러를 기록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중국과의 격차를 더 내기 위해서도 양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방, 제약 분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른바 슈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이 계산과 연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암의 극복, 생명을 200살까지 연장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조금 더 빠른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양자 컴퓨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이제 신약 개발 암호에도 이런 부분에 더 척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지금 올라가고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멀리 볼 수 있는 종목, 봉정만리 종목이 바로 양자 컴퓨터로 보입니다. 멀리 볼 수 있는 종목, 양자 컴퓨팅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와중에도 집중해야 된 거는 실체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사실 EU 50% 관세가 다음 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EU와의 수장에서 통화를 한 뒤에 7월 9일까지 협상을 좀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관세가 좀 유예가 된 상황인데 사실 이 관세 이유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흔들렸고요. 그렇죠. 시장이 다시금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 관세 유예로 인해서 어떻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게 관세를 유예한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EU 50% 관세 이야기가 6월 1일부터 이제 부과하겠다 네. 이러니까 바로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죠. 네. 그러니까 뭐냐? 트럼프 대통령도 자꾸 깜빡깜빡해요. 이게 코인에 영향을 간다는 걸. 그러니까 그 영향도 있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더 유예를 하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유럽연합이라는 게 정말 많은 국가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가입이 돼 있는 그런 조직체잖아요. 그러면 EU가 금방 협의가 되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협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6월 1일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며칠 동안 어떻게 해요? 일단 7월 9일까지 유예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17개, 19개 주요 국가들의 협상 마지노선이 대체로 7월 초예요. 왜 7월 초인지 아세요? 왜 7월 초인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이거 해결하고 여름 휴가 가야 돼요. 가서 골프 쳐야 돼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더 압박이 심해질 겁니다. 이제 6월 달에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압박이 정말 이게 섬뜩할 거예요. 섬뜩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서울 경제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EU의 50%를 매겨 그러면 당장에 지금 미국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될 편이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칫 이렇게 되면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지금 경기 상태가 안 좋은데 우리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왜 자꾸 관세를 이대로 관철시킨다 그러면 이 월마트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트레이드 조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오스틴의 이 굴스비 시카고 이 연준 총재가 지역 총재죠. 4월 2일에는 연말쯤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한 10월 예상했던 거예요. 원래는 6월 예상하고 이랬던 것이. 근데 현재로서는 내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이제 굴스비라는 사람의 특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협상이 타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까지 타결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조금 더 미뤄서 8월 말까지는 대체로 해서 9월부터는 뭔가 좀 조정에 들어가서 정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6월 달에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런 호주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런 압박을 통해서 정신없이 흘러갈 거예요. 6월 달에는. 그런 점에서 뉴욕 증시는 더 등락이 거듭될 것이고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에 좀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우리 서울경제에서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6월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EU가 50%이 관세 폭탄을 그래도 미국이 7월 9일까지 좀 여유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계속해서 협상 과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8월 마무리, 9월에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디지털 화폐 관련 소식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을 검토하거나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흐름을 보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폐나 동전은 앞으로 점점 사라지는 걸까? 혹은 조폐공사의 역할도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은 바로 이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화폐 시스템이 점점 디지털화되는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CBDC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줄임말인데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우리도 이미 모바일페이나 인터넷 뱅킹을 쓰고 있는데 그거랑 뭐가 다른 걸까? 사실 대부분의 결제는 이미 디지털 방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는 디지털 결제는 상업은행이나 결제 플랫폼을 거쳐서 이뤄집니다. 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책임까지 지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게다가 이건 종이돈처럼 법정 통화로 인정되기 때문에 CBDC로 결제하면 그 순간 바로 거래가 끝난 걸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따로 카드사나 중간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건데요. 그리고 이 구조는 단순히 결제를 빠르게 해주는 걸 넘어서 경제 전반의 거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코인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랑은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발행하는 주체에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코인은 누구나 만들 수가 있고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운영되잖아요. 반면에 CBDC는 국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뢰도나 공신력 면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 안정성입니다. 이 코인은 시세가 하루에도 몇 번씩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CBDC는 기존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제나 거래 수단으로 쓰기엔 훨씬 안정적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각 차이입니다. 코인은 거래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CBDC는 정부가 발행하고 거래 내역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돈 쓰는 걸 감시하는 수단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공화당을 중심으로 CBDC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큽니다. 이런 여러 차이점을 놓고 보면 CBDC는 실제 화폐로서의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코인은 아무래도 투자 자산이나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CBDC 실사용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은행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은행 예금을 디지털 자산인 예금 토큰으로 바꿔서 실제 매장에서 결제에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이디야커피 같은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이고 배달앱 땡겨요, 현대홈쇼핑 같은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참여자들은 본인 계좌를 은행 앱에 있는 디지털 지갑과 연동한 다음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고 QR코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용처가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바우처 연계, 개인 간 송금 기능까지도 점점 실생활에 적용해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객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CBDC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지폐나 동전을 만들고 또 유통하고 폐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 꽤나 큽니다. 이런 실물 화폐 대신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되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범죄나 자금 세탁 같은 불법 자금 흐름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금 흐름이 디지털로 기록되니까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둘러싼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또 싸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국가 경쟁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재미있는 건 요즘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연결해보자는 움직임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처럼 실물 자산에 1대1로 연동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 확장성과 혁신성은 뛰어나고 반면에 CBDC는 정부가 직접 보장하는 만큼 안정성이 높은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잘 결합하면 훨씬 강력한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CBDC 기반의 예금 토큰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동시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두 가지를 경쟁 관계로 보기보다는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로 보자라는 시각이 많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상업은행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은 바로 감시 사회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부분인데요. CBDC는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빅브라더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CBDC가 개인정보를 직접 들여다보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테스트에서도 예금 토큰은 상업은행이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중앙은행은 거래 흐름만 확인할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또 하나 은행 입장에서의 고민도 있습니다. 만약 CBDC가 현금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예금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출해줄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우선적으로 은행 간의 결제에 쓰이는 기관용 CBDC부터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현금을 선호하는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배려도 꼭 필요하겠죠.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더 보편화되더라도 누구나 쉽게 쓰고 불편함 없이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3대 암호화폐 시장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16% 하락하면서 10만 7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11만 달러 선을 반납한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0.57% 하락하면서 2,2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XRP는 1.42%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2.3달러 지지선 겨우 지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트코인 시세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 나란히 2%가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다는 소폭이지만 0.19% 떨어지면서 1,000원 선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체인링크도 1.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코인 2.47% 하락하면서 5,000원 선에서 내려온 모습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발란체도 2.15% 하락, 스텔라루멘도 소폭이지만 0.65% 내려왔습니다.
시바이누 역시나 1.6% 가까이 떨어지면서 오늘 알트코인 시장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석가 트레이딩샷은 역사적 데이터와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현재 비트코인이 가장 약한 상승 주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특히 과거 주기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도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정점은 2025년 10월에서 12월 사이, 가격은 최대 20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 역시 비트코인이 내년 8월까지 1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 게르트 반 라게는 비트코인의 반복적인 컵앤 핸들 패턴을 언급하며 현재 가격 대비 3배에서 6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승장은 선형이 아닌 복리적 흐름이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암호화폐 XRP가 60일 안에 약 1,700% 급등해 27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에그레크립토는 XRP가 2017년 강세장 당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당시에는 약 63일 동안 1,77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XRP는 21주 지수이동 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있으며 가격이 2.3달러 이상에서 유지되면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2.7달러에서 양봉 마감 시 상승세가 본격화되고 3달러 돌파가 결정적인 촉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XRP는 최근 일주일 동안 소폭 상승하며 현재 약 2.3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ETF 승인 기대감과 실사용 사례 확대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부진했던 이더리움이 하반기에는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투자 전문 매체 더 모틀리플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연초 대비 20% 하락하며 상위 코인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였지만 최근 현물 ETF 자금 유입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들어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이더리움 ETF로 유입되며 수요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고 이달 초 실시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거래 속도와 사용자 편의성도 개선됐습니다.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리는 복잡한 구조를 탈피하고 비트코인처럼 단순한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며 네트워크 전략 변화도 예고했는데요.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부테리는 백악관의 암호화폐 회의에 불참했고 정부 정책과의 거리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자금, 기술, 전략적 비전이라는 3가지 모멘텀을 확보한 상태로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반등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암호화폐 기업 리플랩스와 미국 정부 사이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디지털 자산 상임소위원회 위원장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위원과의 미팅이 갑작스럽게 취소됐다고 밝히며 워싱턴 정치권과의 소통 부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루미스 의원이 친크립토 성향으로 알려진 만큼 리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에서도 리플과의 합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크랜쇼 의원은 리플에 부과된 벌금과 XRP 판매 제한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SEC의 규제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플과 미국 규제 당국 간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관련 정책 논의와 업계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브리핑이었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